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3% 넘는 급락장이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의 급락 충격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죠. 정확히 한 달 전이었습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퍼지면서 당시 폭락을 우리가 겪게 됐는데 마치 데자뷰 같은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급락 냉정하게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저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대응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면밀하게 좀 오늘장 하락에 대한 이유, 배경,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힘드셨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전일자의 뉴욕 증시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리티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수에 대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기존 같았으면은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빠져나왔던 자금들 자체를 어느 한쪽에서 좀 흡수를 해줄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하락이 좀 나오기에는 좀 뭐 기대를 안 해볼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뭐 그런 뭔가 이제 뭐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섹터군들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발생이 됐었던 경제 지표에 대한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고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아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스탠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매도수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다 뒤로 하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첫 거래일을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네. 뭐 여지없이 엔비디아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아졌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일단은 뭐 업종에 대한 얘기들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ISM 제조업 지수를 좀 보면서 일단은 이 부분들에, 그러니까 5개월 내에 계속 지금 50포인트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앞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 전에 있었던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또 9월 달 초반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많은 이야기들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렇더라고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굳이 국내 증시에서 뭐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서 오늘 3%대에 대한 급락장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일단은 참 이게 단기간에 끝날 스토리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락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숙제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어서 상당히 다른 날 대비해서 좀 무겁게 좀 시장을 좀 바라봤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격파죠.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또 급락을 보인 게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이고 그 여파를 고스란히 오늘 국내 장에서 받았던 거고. 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여파를 받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엔비디아만 하락한 게 아닙니다. AMD, 또 브로드컴 등 이제 여러 반도체 관련된 그 연관된 기업들이, 치과 관련된 연관된 기업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7%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밑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일부는 좀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하락이 굉장히 매우 크긴 했는데 국내 증시만 좀 더 살펴본다 하면은 오늘 증시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만한 요인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좋은 내용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 테마에 대해서는 크게 차익시험이 나오긴 했는데 이전에 그 테마를 통해서 이제 움직였던 그 섹터들 역시 지금 차익 실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증시가 앞으로는 좀 더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제는 금투세 완화 패키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정적으로 연출이 됐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연관성을 따졌을 때, 증시의 연관성을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그 스탠스가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이제 뭐 금투세 끝장 토론에 대해서 24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보다도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결국은 그 별거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취해야 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껴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껴 있고 그 중간 사이에 미국의 그 후보들이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또 변동성이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지표도 지표지만은 미국 쪽의 이슈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돼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가 발표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나라는 또 휴장과 그 다음날 또 개장의 사이가 또 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변동성에 굉장히 좀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뭐 9월 말까지 간다. 9월은 뭐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듣긴 하지만 10월 때도 임시공휴일이든 연휴가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좋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중간중간마다 브레이크가 껴있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중순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일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공격적으로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가분들이 힘드신 시점은 맞긴 하지만 여기에서 잘 이겨내서 나중에는 좀 웃을 수 있도록 연말에 좀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질 일일까? 라는 근본적인 궁금증, 의문을 갖게 돼요. 물론 우리가 공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포가 공포를 낳기도 하기 때문에 점차 이 낙폭이 점차 이 공포 때문에 더 커지는 이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양상들을 많이 나타내고는 있는데 냉정하게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이 정도의 공포를 낳을 만한 상황이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락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과장님. 예, 이 정도로 좀 하락하기엔 좀 무리가 없지 않았나 좀 싶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제조업 베이스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조업이나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던 거는 8월 초에 이제 뭐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네. 예탁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 좀 팔거나 하면 이게 받아주는 섹터가 필요하고 뭐 섹터가 순환되면서 뭐 시장을 좀 지지해주고 이런 요소가 좀 필요한데 일단 시장 참여자가 많이 줄면서 거래대금, 예탁금, 뭐 예탁금이 자체가 뭐 증시에 투입되기 위한 뭐 예비 자금이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장의 심리가 아주 안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고 뭐 밸류에이션이 싸진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쉽게 지금 싼 구간이구나 하면서 쉽게 주식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는 이런 심리적 요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경기 침체의 공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만 보면 다 극복해냈다라고 네. 보는 거고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디었기 때문에 네. 아직 좀 덜 회복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음 패턴으로 도입을 해보면 충격이 그럼 더 클 건가? 미국보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우리 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일단은 뭐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이후에 추이를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저희가 뭐 다음 주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엔비디아가 어제 9%대가 좀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40, 120 그리고 어제 120을 깼습니다. 그리고 108로 지금 끝난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딱 121선에 걸쳐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100불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성 매물들이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뭐 이미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움직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나스닥이나 다우나 S&P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복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굳이 외국인들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 미증시를 사지 우리나라 증시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1차적으로 복구를 시켜놓은 시장은 미증시가 되는 거고 여기서 기존의 주도라고 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뭔가 논리 자체가 깨지고 수익성에 대해서 논리가 깨지기 시작을 해서 100%대를 깨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쭉 매매를 해왔던 사람들이 손절 물량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손절 물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익성 물량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전 저점이 90불대거든요. 그 90불대까지 밀리는 동안에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ISM 제조 지수가 지금 49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충격을 받는 게 앞서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찌됐든지 간에 수출 국가잖아요. 근데 북미 수출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11월 달에 대선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각 글로벌 기업들의 뭔가 이제 투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백기가 생겨버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격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이 고리들이 하나씩 계속 연결되면서 국내에는 안 좋은 영향력들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혹시라도 또 잘못 나와버리게 되면 네. 거기에 따른 또 충격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계절적인 요소들 늘 이 시기 되면은 이제 추석 연휴 앞둔 상태에서 또 현금화하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 아이러니하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운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좀 장기간 동안 쉬는 동안에 세계의 증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벤트들이 늘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FOMC 그리고 이제 BOJ 그다음에 또 금투세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아마 심리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당장 저점이 어디야라고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좀 불분명한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스스로 너무 나쁘게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우리 한국의 여러 경제 지표, 뭐 성장률 지표부터 수출 지표, 뭐 소비와 관련 내수 지표, 투자 다 따져봤었을 때 이 정도의 폭락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아니라고 보고 수출도 매달 이번에 최근 수출 지표 나왔지만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정도까지 하락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건가? 물론 미국이라는 뭐 달러를 쥐고 있는 나라의 경기 침체의 징후들이 여파를 미쳤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죠. 이렇게 더 크게 맞을 이유가 있나? 제가 갑자기 예정에 없던 하소연을 제가 혼자 한 것 같아서 반 소장님. 수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만 해도 10개월 연속 이제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뭐 조선 쪽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뭐 매번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나라 증시는 동서남북 다 영향을 받는다. 어떠한 이슈들에서 부정적인 것만 나오면 다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번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국내 증시가 좀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뭐 금투세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예탁금 규모도 전일 52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8월 5일 때 59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 달 사이만 해도 지금 예탁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예탁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한 곳에 이슈가 부각받는다 하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일시적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빠졌던 자금들의 경우에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출입 동향에도 이게 좋다 한다 하더라도 이슈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월요일 때도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2차전지에 대한 모건 스테인리 쪽의 보고서인가요? 그러면서 상향 목표 조정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을 또 일제히 또 뺏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너무 이제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슈에 있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증시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게 좀 미국이 저러니까 우리나라도 빼는 거 아니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정에 없던 하소연을 했더니 패널을 궁지로 몰지 마라.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조금 이제 좁혀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제 예정된 게
이제 고용 지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한 달 전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네.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이후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확 퍼졌단 말이죠. 네. 이제 6일에 나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용 지표가 뭐 예전에 한번 이미 뭐 예방주사처럼 급락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의 8월 달에 뭐 블랙 먼데이처럼 아니면 오늘처럼 쇼크 수준의 이제 주가 하락은 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면 이미 연준은 금리나 카드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25bp냐 50bp냐 뭐 일각에서는 뭐 연내 뭐 150bp까지 인하를 예상하는 하우스도 있기 때문에 뭐 연준이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빠지더라도 뭐 8월 초 아니면 오늘보다는 좀 나았지 않나 뭐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고용 지표 나오죠. 예.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예. 그 전에 이제 미국 쪽에 이벤트가 진행되는 게 대선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연휴가 끝날 즈음에 FOMC가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계를 어디로 돌려야 될까라고 본다면 사실상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 그럼 우리 장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최 대표님. 예. 제가 스케줄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그 스케줄들이 잘 소화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근데 뭐 하나하나씩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하나하나씩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긴 한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는 정말 과민하게 반응하고요. 떨어질 때도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자의 이 3%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되게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에서 반영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은 뭐 지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 심리가 과연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금리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25bp냐 50bp냐. 근데 이미 시장은 25bp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이제 오늘 밤에 미증시가 요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과연 50bp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다시 반영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 증시에서 기존에는 25bp였는데 50bp를 기대를 해버리게 되면 이 기준점, 그러니까 투자자들에 대한 기준점 자체가 50bp면 다시 한번 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뭔가 불시 역할을 해줄 거야 라는 쪽하고 50bp면 이거 경기 침체 인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50bp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내일 또 빠질 거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요 구간들을 보내면서 고용 지표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그 지점에서 저점이 잡힐 거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에 대한 저점이 잡힌 상태에서 다시 이제 미국 쪽에서에 대한 매크로 부분들 그리고 토론회 부분들까지도 다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모호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뭐 추석 이전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은 좋을 게 없어요. 다 일일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특히 오늘자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봤던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7만 원이거든요,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7만 원, 7만 100원 막 이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이게 기존의 8월 5일자의 7만 원대하고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7만 원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15만 원대, 16만 원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8월 5일자의 낙폭, 그러니까 종가상으로의 저점 자체가 딱 그 라인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이 라인 자체가 새롭게 출렁이기 시작을 해버린다고 하게 되면은 기존의 8월 5일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시장의 매크로 영향 부분으로 인해서 충격파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이 지지선들은 사실은 경기 침체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미 월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인물들도 최근에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약세론 쪽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계속 그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bp냐 50bp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25bp면은 그냥 소소하게 넘어갈 것 같긴 한데 50bp면은 경기 침체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bp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출연할 때 저는 동결 가능성을 좀 예측을 했었거든요. 동결 가능성을 예측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틀린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때 틀린 것은 인정하고요. 25bp 인하하는 것이 지금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증시 분위기에 대해서는 인하에 대한 소폭 인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은 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뭐 50bp나 이런 내용들보다는 25bp 이 수준으로 계속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그렇게 세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50bp를 한 번에 지정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좀 크게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증시에 대해서는 이 50bp냐 25bp냐에 따라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25bp여야지만 그나마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최영동 대표님께서 아까 9월이든 10월이든 이 증시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갑자기 허락을 구하시는 거예요? 네, 하셔도 됩니다. 주제가 그래서 허락하겠습니다. 일단 9월 트레이딩 관점이냐 투자 관점이냐 좀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 때 지금 미 대선 토론회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현금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 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나 해리스 트레이드의 경우엔 지금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게 끝나면은 결국은 추석 전에 이제 현금을 좀 만들어서 추석 때 이제 돈을 써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석 전에 종가 매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추석 전에 종가 매매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관점으로 좀 본다 하면은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하반기 때 저는 계속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모멘텀이 굉장히 좀 유효하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때 기간을 두고 분할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반기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긴 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긴 한데 이게 지금 파워과 관련된 이슈가 있거든요. 파워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게 다음 주까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조선업 사이클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조선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야수의 심장 얘기하시는데요. 야수의 심장 여러 가지 심장이 그게 여러 가지면 가능하겠지만은 심장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수의 심장은 야수한테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막상 손해 보면은 그게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순환 심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는 일단 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고의 종목은 저는 현금 3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항상 30%는 계속 좀 유지를 하시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거를 다음 질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반 소장님이 통합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까 이제 스케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가깝게는 일단 고용 지표가 나올 것이고 미 대선부터 FOMC까지. 네. 그러면 우리의 추석 연휴가 끝난 그 전후에 포지션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일단은 우리 반 소장님 같은 경우에 30% 정도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섹터별로 좀 다른 전략들을 제시를 해주셨단 말이죠. 뭘 하기가 겁나는 시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뭘 하고 사든 팔든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오히려 현금을 좀 더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얼마나요? 30% 이상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예전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추세가 좀 살아 있다고 하면 분할 매수를 하든 좀 비중을 많이 실든 하면서 이제 들고 가는 전략도 맞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 전체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슬리피지 같은 게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높이고 기존에 이제 실적이 좀 담보가 돼 있는 종목들,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선 이런 쪽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지난번에 방송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쪽을 한번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쪽도 이제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돈만 쓰는 바이오 회사가 아니다.
게 입증이 됐습니다. 입증이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버는 시기가 계속해서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 그 자금 조달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금 조달에 좀 융통하게 금리를 좀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훨씬 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물론 변동성이 크고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섹터긴 하지만 바이오가 예전 그 렉나자 이전과 이후가 좀 색깔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특히 이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나 임상 타임라인이 좀 임박한 종목들 그런 것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분명히 건너야 되는 시기는 맞기는 한데 이럴 때 시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공격적인 역발상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추석 이후에 하시죠.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은 너무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뭐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기 지표들을. 그리고 그 경기 지표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변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bp를 인하를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50bp를 해도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투자 심리로 반영을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계속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어찌됐든 뭐 반도체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여줬던 게 사실은 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차전지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LG엔솔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유리한 포지션에 놓여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다른 한쪽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 이차전지가 좀 받아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서부터 이 금리 인하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차전지도 올라가줘야 되는 건데 그냥 현재 지금 나와줘야 되는 이 내용들은 그냥 기존에 보여줬던 바닥을 좀 지켜주는 용도로 작용이 돼버리게 되면 이 물량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뭐 세법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노이즈가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 증시에 좀 들어와서 뭔가 이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닌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여전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섹터 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반도체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든 안 벌든 어찌됐든 뭔가 성장성이라든지 기대감들에 있어서 너무 좋은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 아마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픈AI와 관련된 기사들이 투자는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어들이는 매출에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발생이 되고요. 이러한 노이즈들이 우리가 대장이라고 여기고 있는 섹터에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당분간 실적 시즌을 확인하기 전까지 뭔가 투자 심리에 잡아먹혀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들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자금들을 들여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아마 최근에 전반적인 트레이딩 되는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테마주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달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짧게 그날 뭐 어떤 섹터가 움직였습니다. 어떠한 뭔가 뭐 바이오가 움직였습니다. 뭐 이차전지가 움직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지언정 이게 무슨 뭐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고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오히려 테마주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로 현금 부분들을 일단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FMC 끝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지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새 판을 짜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 계좌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새 포트폴리오를 짜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반대되는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과장님 예. 6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가 네.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거나 네. 또 좀 잘 나왔어요. 네. 그럼 분위기는 급반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불을 당겼다면 네. 안 좋았기 때문에 불을 당긴 건데 경기 네, 침체 맞습니다. 공포에 대해서 네.
근데 ISM 제조 지표 좀 밑돌았어요. 그 다음에 나올 고용 지표가 우려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네, 그런 분위기는 급반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해서 그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안 좋다는 얘기는 미국의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좀 하향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듯이 고용이 잘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섹터를 사기보다는 시장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ETF 같은 걸 활용을 해서 ETF는 뭐 세금도 없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나가는 돈도 좀 적기 때문에 뭐 ETF를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섹터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섹터보다는 아무래도 고용이 잘 나오면 그냥 국내 지수 ETF 같은 걸 좀 사는 것도 좀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가 분명히 크게 꺼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나온 게 이제 AI 거품론에 대한 것인데 계속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뉴스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번에는 사실 이제 반독점 조사 엔비디아에 휘말렸단 말이죠. 엔비디아 칩이 AI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의 거의 80% 거의 독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아주 해피하겠지만 엔비디아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지금 그 구도가 깨져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가운데 반독점 조사 가능성이 거론이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반독점 그 조사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엔비디아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뭐 그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맞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밤 사이 때 그 주가 떨어질 때 그 PMI 그 발표 후에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막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AI 거품론이 또 다시 재등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JP 모건 자산운용 쪽의 코멘트에 따라 또 하락이 나왔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까지 터지면서 복합적으로 계속 좀 나왔는데 이게 PMI의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경제 뭐 침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거시적으로는 맞다라고 그 영향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나머지의 경우에는 저는 그 엔비디아의 AI 거품론 아직까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밖에 지금은 쓸만한 곳이 없어라고 생각해서 지금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강제적으로 입장을 쓰는 거와는 지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나눠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AI 거품론이라고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그 다른 기업들이 AI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AI 쪽에 투자를 계속 좀 이뤄진다 하면은 결국 AI 프로그램 자체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성장이 될 것이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누군가가 그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한다면은 또한 컴퓨터 고사양이 또 되길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칩이 또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엔비디아가 워낙 이 부분에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이슈를 좀 체크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의 그 일부러 좀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만 좀 낮춰서 보고 실질적인 기대치만 좀 낮춰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우월하다라는 시선이 입장이 된다 하면은 엔비디아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금 최근에 나온 코멘트를 봤을 때는 억지로 좀 엮는 것이 아닌가로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 아니고 성장성만 바라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끝나지 않았다. 거품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 거품이 주는 이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맥주잔에 맥주를 따를 때 불가피하게 거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품이 있다고 해서 맥주가 맛이 변한다거나 맥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시장 얘기할 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거품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약세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도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거는 사실은 거품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조정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거품이 좀 있어도 걷어내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 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 AI가 우리 실생활에 정말 스며들듯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온디바이스 AI가 무언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갤럭시는 뭐 최초의 출시긴 하지만 임팩트가 적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되면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고 여기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LLML 형성을 하는 모델을 쓸 수 있는 기기들을 우리 곁에 두고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는 숫자로 확인하고자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은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시장 자체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 아닌 우하향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주가 먼저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뭔가 숫자를 확인을 하고 넘버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고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사실은 각각의 뭐 섹터군들 뭔가 기업군들을 보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모멘텀이 있는 확실하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는 테마 역할을 하는 종목군들이 올라갈 거고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직은 좀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되면 지금 구간은 이 기업이 나쁜 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하락 부분들을 인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차익성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네. 근데 적정 수준으로 차익성 물량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부분들, 시장에서 걱정했었던 부분들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하나하나씩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종목군들이 또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거고요. 가장 세게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은 그냥 매크로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점은 어떠세요? 엔비디아의 작년에 만약에 주식을 산 분들은 네. 사실 지금의 조정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사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거품이라고 보는 것도 작년에 쌀 때 들어갔던 분들은 거품론 나와도 별로 아닌 거죠. 예. 근데 이제 거품론이 제기됐을 때 한참 고점이라고 판단됐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의 거품론이 참 뼈 아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고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대입을 해보면 삼성전자 오늘 가까스로 7만 원대 지키긴 했습니다. 하이닉스 8% 떨어지면서 15만 원대로 내려왔고 이 지금 이거의 구간 위치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뭐 산업 특성상 미국 증시라든지 미국 지표 모든 미국에 대한 그리고 중국 뭐 일본 그 대외적인 요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증시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반도체의 대장주 예전에 엔비디아가 나오기 전에 마이크론이었거든요. 마이크론이 뭐 반도체 거의 지표 형식으로 주가를 뭐 움직이게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만 보고 반도체를 투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고 엔비디아가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이면 뭐 어쩔 수 없는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은 필요하지만 그 뒤에 또 실적으로 보면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낙폭이 좀 과도한 수준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 하고 차트를 봤더니 차트는 또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뭐 차트가 뭐 백데이터긴 하지만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든지 거의 모든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니요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시장의 센티가 저희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3% 이상 급락이 나왔고 하면 또 이제 뭐 여러 증권사 리서치에서 또 뭐 PBR 얘기를 많이 나오겠죠. 네. 뭐 몇 배 수준에서 뭐 2천 몇백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고 판단하시고 뭐 하락에 대한 좀 룸도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물론 비슷하게 움직이는 패턴, 주가 패턴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동일시할 수밖에 하기는 또 어려운 거는 각각의 이슈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에서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는 아직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 이슈가 만약에 퀄 테스트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호재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최근 이와 관련된 소식도 들려왔던 바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오늘 트렌드포스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나왔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안 좋을 때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 탑재되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삼성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된 것 같다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 HBM3E에 대한 팔단이 지금 진행이 된다 한다면 3분기 때 실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조를 이어서 4분기까지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잘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긴가민가한 거죠. 시장에서. 긴가민가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맞아? 아니야? 예전에 로이터처럼?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이 약간 좀 애매했고 삼성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부각을 받지 못한 것이지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 한다면은 3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는 것이 국내 반도체 수출입 그 데이터만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수출까지 만약에 그 엔비디아 그 HBM3E까지 납품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대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약간 우려의 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내용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그냥 오늘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근데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안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2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8단에 대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다 한다면 12단도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지금 예측이 되는 게 4분기 때를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단 그 HBM3 8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코멘트가 저는 3분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 때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그때 언급이 되면 타이밍이 매우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시점까지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같은 반도체 예. 주 중에서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좀 결을 달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어떤 의견이시죠?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어찌됐든 뭐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확인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기존에는 부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들어갔다라는 이제 언론사 보도로 나오게 되면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다라는 거는 저는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도 뭔가 채택이 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 안쪽으로 엔비디아 안쪽으로 들어갔던 시기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좋은 상황에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좋고 삼성전자 좋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수익성 문제 부분이 이제 불거지면서 지금 들어갔던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원사이드하게 내가 사업 파트너로서 뭔가 협상 니역을 SK 하이닉스와 동등하게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삼성전자한테도 안 좋고 SK 하이닉스도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을 수는 있겠죠. 그동안에 좀 비싸게 받았었던 HBM 같은 경우가 새롭게 좀 저렴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엔비디아한테는 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그냥 전체적으로 즉각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정확하게 리바운딩이 됐었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은 삼성전자는 사실은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여러모로 삼성전자는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엔비디아 악재와 관련해서는 예. 연동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받잖아요, 영향을. 오늘 낙폭도 하이닉스가 8%, 덜 받은 거죠. 3%. 예. 오늘 낙폭이 이제 엔비디아 발 충격이라고 본다면 예.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잖아요.
덜 올라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어요. 올라가지는 않지만. 예, 덜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SK 하이닉스가 8%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8% 빠진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수 3%에서 마무리됐을까요? 아니죠. 거죠. 예, 아니겠죠. 그런 측면일 것 같고, 그리고 그 동안에 삼성전자의 그 큰 틀을 좀 보시게 되면 7만 원대와 8만 원대를 정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직전 저점에서 움직였던 그 가격대를 지켜주지 못하고 7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되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떨어질 때도 사실은 덜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측면을 놓고 봤을 때 3%대 하락은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를 지어야 될 타이밍인데, 네. 마지막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 추석 연휴 이후에 예. 판이 바뀌게 되는 그 부분을 마무리를 좀 오늘 지어 볼게요. 저희가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뭔가 판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주도주도 바뀔 것이고 예. 수급의 성격도 바뀔 것 같고, 예. 그럼 우리의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리 경주마 시청자분들께서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마지막 의견들, 해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부터 해안을 주실래요? 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네. 추석 이후에 보시는 것보다 또 임시 공휴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라가려면 브레이크 걸리고 내려가려 해도 브레이크 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때부터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0월 중순 이후 때는 또 미국 대선과 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테마적 형태로 계속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그 금투세든 뭐든 아직까지 뭐 속 시원하게 해결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답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적은 비중으로는 테마 위주로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 하면은 그냥 반도체 조선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고 담백하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네. 뭐 되게 현실적인 말 같습니다. 저희가 뭐 뜬구름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을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뭐가 필요합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찾을 거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제가 보는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도체는 거의 뭐 한국의 인덱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조선, 바이오, 화장품 어느 정도 실적이 담보되고 미국행 수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업종들, 그쪽에서 좀 종목을 찾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좀 뭐 PAR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비즈니스가 많은 업종들은 뭐 중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부양책을 써도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고, 뭐 추가적인 부양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중국 비즈니스가 좀 큰 쪽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동 대표님. 예. 뭐 추석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참 예측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충분히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항상 뭐 언제는 안 그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뭐 포트폴리오를 좀 꾸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격이 내린 반도체 대표주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신경을 써서 보시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바이오 시대를 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아마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도 바이오 시장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어떤 후보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찌됐든 두 후보들 자체가 또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충분히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 보면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감히 위로를 전하기도 좀 두려웠고요. 자, 그래도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저희도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